자, 교재를 보시면 여러분들 교재 이제 78페이지일 겁니다. 교재 내용을 토대로 간단하게 앞타임에 강의한 내용 좀 정리하고 아마 시간이 좀 남을 거야. 그래서 남은 시간에는 이제 소설 기본 방향까지 진행을 해 볼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첫 번째 고대가요가 있네요. 잘 기억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잘 안 나온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만한 내용에다가 좀 표시를 해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시 종합예술이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개인적이고 서정적인 노래인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개인적이고 서정적인 노래 이전에 집단가요가 먼저입니다. 어딘지 위치 잘 따라올 수 있죠? 보승아, 요거 보이니 화면? 집단가요가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서정가요로 사실은 요렇게 좀 이동하는 개념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잘 안 나온다 그랬잖아 사실. 너 체크만 몇 군데 하는 거야 그냥. 배경설화 속에 삽입되었다. 요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뭐 주요 작품들이 쭉 나오는데 뭐 몰라도 됩니다. 알면 좋고 몰라도 상관없고, 여기에만 괄호를 좀 치세요. 정읍사, 어느 행상인의 아내. 이건 좀 애매해. 이건 이제 고대가요로 넣을지 아니면 그냥 백제가요로 별도로 뺄지가 좀 애매해서 요것만 조금 괄호를 칠게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 뭐 의 나오는데 몰라도 되고요. 밑에 이제 예시작품 2개 있는데 그냥 이런 작품이 있구나만 알면 됩니다. 작년도 EBS 연계교재에는 이제 공무도화가가 있었고요. 재작년도에는 황조가가 있었나 구지가가 있었나 뭐가 하나 있었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1월 말에 이제 구매를 하실 그 수능 특강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제 들어본 작품이 하나쯤은 있을 거야. 그래서 그때 그냥 그 작품만 조금 꼼꼼하게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안 나와요 이거. 자, 다음 페이지. 향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찰로 기록된 문자고요.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굳이 체크를 하면 그 밑에 이제 형식상 특징 보면은 4줄짜리, 8줄짜리, 10줄짜리가 있다고는 하는데, 이제 굳이 체크를 하면은 여러분들 여기에다가만 체크를 좀 할게요. 19채. 저게 이제 가장 완성된 형태고, 뭐 옆에 설명 보면은 뭐 4, 4, 2로 구성되어 있고, 9번째에는 뭐 감탄사를 두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몰라도 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능에서는 그 갈래의 특징에 대한 배경 지식을 선택지에 낸 적은 없거든. 그리고 더 본질적으로 봤을 때 향가가 수능에 나온 적이 없어요. 나중에 똑같이 EBS 연계교재 아마 하나 정도는 수록되어 있을 거야. 그거 그냥 그때 조금만 공부할 겁니다. 몇몇 학교에서는 아예 이 앞쪽 부분 수능 특강을 보시면은요, 이제 고전시가부터 보통 시작을 하는데, 고전시가가 시대별로 막 수록이 되어 있어요. 상고시대 문답부터 해서 향가에서 고려가에 수록되어 있는데, 몇몇 학교는 아마 권선고, 화원고 둘 중에 어떤 학교인지 기억이 안 나는, 권선고였나? 이 향가까지는 아예 중간고사 시험범에 넣지도 않아. 학교 선생님들도 이제 수능에 나오지도 않으니까. 그때 가서 봅시다. 내용상 특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또 수험생인데 몇 개만 좀 체크를 할 거면은요, 이제 추모에 대한 이야기 나오기도 하고요. 불교사상, 아까 다 이야기했던 거죠. 그리고 대부분 승려, 귀족층 다 이야기했죠. 그리고 향가 같은 경우도 배경설화가 있는데 다시 수능에 나온 적이 없으니까 이것도 고대가요랑 마찬가지고요. 요 배경설화 가지고 있으면 옆에다 요거 하나만 적어 놓으세요. 보기로 제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보기 보고 그냥 대충 껴 맞춰서 읽으면 된다. 지금 선생님이 박스 친 몇 개의 키워드만 좀 기억을 해 줍시다. 그 밑에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다 몰라도 돼요. 그 밑에 예시작품 나오는데 아마 이쯤 어딘가에서 하나 나오겠지 뭐, 연계교재. 그때 공부하자. 다음 페이지. 고려가요부터는 조금 집중하기로 했죠 우리가. 화면을 좀 편하게 쓰려고 확대를 안 했어. 은지야, 칠판 보이니? 여기 아바타? 영환아?
잘 보여? 너 시력 안 좋잖아. 시력도 안 좋고 실력도 안 좋고. 잘 보여? 안 보이면은 자리 앞으로. 자, 평민 체크. 아까 이야기했죠, 평민. 그다음에 뭐 나머지는 뭐 몰라도 되고요. 그 밑에 전개 과정 다 필요 없고요. 그럼 혹시 모르니까 요거 하나만 좀 체크할게요. 궁중학으로 좀 편입이 돼서 그래서 요 옆에다가 적을게요. 송축이나 송도의 송축이나 송도의 표현이 삽입된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런 표현들이 딱 발견되면 제껴라. 거기에다가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다. 좀 이따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글 창제 후 기록되었다. 그냥 보시면 되고요. 형식상 특징은 이제 내신할 때나 이런 걸 열심히 하는 거고, 우리는 수능이기 때문에 여기 이건 되게 중요하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후렴구의 사용 유무를 기준으로 얘가 고려가요라는 것을 찾아내야 돼. 저거는 상당히 중요하고요. 특별한 의미 해석은 안 한다고 했죠. 이거 엄밀하게 따지면 후렴구, 여음구, 조음구 뭐가 조금 다른데 굳이 그런 구분까지 하면서 공부할 필요는 없다. 후렴구가 뭔지는 알죠. 그 다음에 내용상 특징에서는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게 있죠. 첫 번째 뭘 체크해야 되겠어? 거의 대부분이 뭐라 그랬니? 얘야 얘. 아유 삼각형이 깨졌는데. 남녀간의 사랑과 이별, 얘는 별표. 대충 저쯤 어딘가에 껴맞추면 되고요. 뒤에 나와 있는 뭐 삶의 애환, 이거 청산별고. 혹시 모르니까 가로 열고 후렴구가 이렇게만 적어놔도 나중에 기억날 거야. 얄리얄리얄라 형 얄라리얄라.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필요 없어요. 여기 뭐 작품들 몇 개 나오는데 아는 작품도 있을 거고 몰라도 돼요. 굳이 이제 체크 하나 더 하면은 아름다운 우리말 체크 안 해도 되기는 하는데 당연하거든. 평민들이 썼잖아. 얘들은 한자어 많이 모른다고. 고려거요에는 우리말의 아름다움이 많이 가미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겠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뭐 그냥 이런 작품이 있는데 학교에서 화원고는 아마 이거 뭐 학교 내신으로 좀 공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 하나만 체크해 주세요. 1년. 나중에 이제 공부해 보면 이게 다 월마다 내용이 다 달라. 유기적인 연결은 안 된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별 이야기 하는 건데 1년만 잠깐 볼게요. 덕이란 곰배에 받잡고 보그란 람배에 받잡고 덕이라 보그라 하날 낯사라 오소이다. 현대어로 읽으면은 간단하게 덕과 복을 드릴 테니 나오세요 이 말이야. 내가 누구에게, 임금에게 당신께 덕과 복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금님 사랑합니다 이 말이거든.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송축, 송도가 되는 거고 저게 이제 궁중학 사용의 증거가 되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전체 내용은 사랑하는 그대와의 이별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야. 그러니까는 내용 연결을 할 필요가 없어요. 결론. 후렴구가 보이죠? 화면에 보이는 만큼만 체크할게요. 후렴구가 보이지? 향가야. 그래. 고려가요야. 그러면은 서민적이냐 남녀간의 애정이나 읽어보면 다 알아. 남녀간의 애정이야. 그런데 고려가요야? 송축송도야? 아, 얘는 빼고 있는 거야. 이 패턴을 잘 지키셔야 돼. 됐니? 다 됐죠?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시조. 중요하죠 이제 얘는. 아까도 다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조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특히 올해 수능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가사가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시조 쪽의 무게감을 더 크게 올려야 된다. 다
필요 없는 말이고요. 이제 중심 단어들만 좀 체크해 볼게요. 유교적 이념 플러스 자연. 아까 필기했으니까 요만큼만 적어놔도 되겠죠? 그 다음에 뭐 형식상 뭐 몰라도 됩니다. 이걸 뭐 누가 알아. 내용상 봤을 때 또 체크할 만한 단어가 보이네. 유교적 충의사상 많이 나오고요. 자연예찬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잘 보세요. 기녀. 기녀가 뭐지? 기생이야. 아까 우리가 이미 필기를 했죠? 기생들을 기준으로 시종문학을 봤을 때는 뭐다? 남녀간의 애정과 이별이다. 앞에서 필기한 내용 확인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은 풍자와 해악이라고 되어 있네요. 무슨 의식 발달로? 서민의식 발달로 풍자와 해악이라고 되어 있네. 그러면은 우리는 요 옆에다가 주로 기억해 볼까? 무슨 시조였지 이거는? 서민들이 쓴 거. 사설시조. 그리고 화살표 연결 하나만 더 합시다. 요렇게 적으면 되겠죠. 사설시조 사실 그 뭐 풍자와 해악 저거보다는 남녀간 애정이 훨씬 더 많아. 됐니? 결론. 오늘 수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다? 고전 시가의 정형적 패턴을 숙지하고 그 사고의 프레임을 유지하면서 읽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종류에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들이 이렇게 나오네요. 그 중에서 두 개만 체크하면 되겠죠? 평시조, 사설시조. 두 개만 일단 체크하고 여기 나오는 설명 몰라도 됩니다. 이거 뭐 누가 저거 공부해. 대신에 대충 딱 보면은 이게 평시조인지 이게 사설시조인지는 알아야 돼. 그것조차 모르면 문제가 생기는 거야. 평시조와 사설시조의 비교가 나오는데 여기 좀 핵심어 몇 개만 좀 체크를 할게요. 평시조는 사대부. 요거 체크하기 힘든데 이제 기녀. 아까 다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평시조는 유교, 자연. 기녀는 이제 애정. 그죠? 그래서 얘는 애정이 중심이야. 사설시조 같은 경우는 평민만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서민들의 삶 어쩌고 저쩌고 많고 여기에다가도 마찬가지로 애정 하나만 더 적어줍시다. 앞에서 필기한 내용 점검하는 내용이라는 거 알지? 그죠? 길이상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다 필요 없고 우리는 요거 체크해야겠다. 연시조. 알고? 연시조 체크해야겠다. 그리고 한 번만 적자. 제목이 꼴 주제다. 양반이 쓴다. 요것만 적어놓자. 제목 주제. 그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전개과정. 뭐 이런 게 있대요. 몰라도 됩니다. 그냥 읽어보세요. 선생님이 몰라도 된다라는 말은 포인트에서 약간 부연 정보라는 뜻이지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닐 거예요. 공부할 필요가 없으면 내가 뭐 굳이 교재를 왜 이렇게 만들겠어. 더 심플하게 만들지.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사. 가사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읽어만 보시고 뭐 조선 전기 후기 막 있어. 읽어보시고 요거는 그냥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위에다가 한번 적어놓으세요. 아무것도 안 적어놓으면 여러분들 페이지 그냥 건너뛸 거니까 가사문학에다 요 옆에다가 적으세요. 아이 안 나와 이거. 에? 인식이 좀 덜 됐는데 현대어 분석 해석이 중요하다. 강조점만 좀 적어 놓읍시다.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상황에 대한 반응을 연결시켜 나가는 독해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건 우리가 지금은 못해요. 실제 가사문학 독해하는 과정에서 보여드릴게. 그래서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들 이제 돌아오는 목요일부터 뭐 특강이 하나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야. 특강비는 100만 원씩 받을 거야. 인테리어 비용을 쪽쪽 빨아먹을 거야. 예, 뭐 몰라도 돼요. 밑에 있는 내용들은. 그 다음에 전개과정 몰라? 이런 거 나오지도 않아요. 이거는 보세요. 그다음에 다 필요 없고요. 대신에 이 종류를 보시면 강호, 기행, 유배, 내방 있고 요건 아까 적었고요. 그 밑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쟁 가사만 선생님이 필기를 안 했어. 생각보다 많이 없거든 전쟁 가사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종류는 좀 알아두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래서 가사를 읽을 때 이게 어떤 가사인지는 좀 알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류 옆에다가 좀 적어 놓을까? 보기 정보 활용이라고 적어 놓으시고 그 루틴 중에 우리가 정말 선생님이 정말 강조하는 루틴이 있지. 문학은 반드시 보기를 먼저 읽는다. 그리고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셨으면 한 번 더 노력하세요. 선지를 본다. 선지 보고 보기 보는 게 너무 좋아. 근데 이게 좀 시간적 압박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본인이 판단해 보셔야 되는 게 선택지랑 보기랑 딱 점검을 해봤는데 내가 좀 체감되는 효과가 없다. 그리고 선지를 미리 봤는데 뭐 작품을 읽는 과정에서 선지 내용이 이렇게 인지가 안 된다. 그러면 선지를 미리 본 건 시간 낭비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그냥 제끼시고. 하지만 무조건 보기는 보셔야 되고. 이거를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하면은 지문 이렇게 작품이 있고 여기에서 이렇게 문제가 나올 거 아니야. 1, 2, 3, 4 네 문제가 있다고 치자. 보통 보기 문제는 마지막에 나와요. 어지간하면. 그리고 보통 얘네가 이제 몇 점짜리 문제로 나오죠? 3점짜리 문제로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말한 대로 한다면 여러분들 보기 정보 읽고 그다음에 뭘 보겠어? 작품 독해를 하겠죠? 그럼 질문 1, 2, 3, 4 중에 유나의 몇 번 문제부터 풀어야 돼? 무조건 4번 문제 먼저 푸셔야 돼요. 표현상의 특징 문제는 1번 문제에 주로 표현상의 특징 문제 나오거든요. 이거 제일 마지막에 푸시는 게 좋아요. 2, 3, 4 문제 푸느라고 자꾸 내가 작품을 자꾸 봤을 거 아니야. 한 번이고 두 번이고 더. 그 상태에서 제일 마지막에 푸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이제 개인 취향. 그러니까 선생님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취향껏 푸시되 문제를 푸는 순서만으로도 한 5분 정도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순서를 디테일하게 연습하진 않고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육모 전에는 뭐부터 우리가 연습을 할 거냐면은 문학 먼저 풀지 비문학 먼저 풀지부터 연습을 해요. 선택 영역 문제부터 풀지.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문학 중에서도 연계문학이 있는 것부터 풀지 뭐 소설 먼저 풀지 시 먼저 풀지. 비문학 들어가서도 이제 어떤 순서 좀 디테일하게 나중에는 좀 고민을 하고 우리가 연습을 해야 돼. 어찌됐든 문제를 푸는 순서만으로도 한 5분 정도를 줄일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아까 봤었던 내용들 조금만 살펴보면은 자 강호가사, 은일가사, 혼탁한 세상, 자연 속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키워드가 어떻게 되는 거겠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 작품에는 속세를 나타내는 단어가 사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 됐니? 자, 그 다음에 기행가사는 그냥 기행하고 느낀 감이 여행에서 쓴 거야. 요거는 내 수능 그냥 넘어갈 겁니다. 왜 넘어갈 거라고? 올해 수능, 작년이죠. 작년 수능에 일동장유가 기행가사 나왔는데 궁금해서 좀 찾아봤어. 기존 수능에 나왔던 작품 목록을 쭉 94년도부터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은 93년부터 이제 수능이라는 게 제도가 시작을 한 거거든. 그래서 93년부터 지금까지 사용된 작품 순서를 그냥 막 데이터 분석을 한 건 아니고 눈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봤는데 기행가사가 연타 나온 적이 한 번인가 있더라고. 아주 오래전에. 거의 없더라고. 그래서 좀 중요도가 떨어지니까 넘어갑시다. 유배가사, 당연히 유배문학이겠죠?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 유배문학에 대해서는 조금 디테일한 걸 배울 겁니다. 나중에 이 독해의 마인드를 조금 더 섬세하게 다듬을 거야. 예를 들자면은 그냥 우리가 이별 이러고만 넘어갔는데 나중에는 이별의 모티프를 사용한 작품에서는 이별의 원인 정보, 이별의 상징적 소재,
제외, 소막, 유무, 원막, 유무 뭘 찾아야 돼. 똑같이 지금은 그냥 우리가 유배 이러고 넘어가는데 이거를 디테일하게 치고 들어갔을 경우에 그 유배 문학에 억울함이 나오는가, 고통이 나오는가,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가 나오는가, 임금 이야기가 나오는가의 항목을 잡아서 읽어야 돼. 지금은 우리가 수능이라는 것을 향한 첫걸음을 가는 거니까 큰 틀에서 유배 이러고만 넘어가지만 나중에는 저 디테일함을 찾아야 돼. 이런 디테일함을 분석하는 연습은 지금은 못하죠. 우리는 마인드만 잡는 거니까 EBS 연계교재 가지고 분석을 할 때 선생님이 저런 디테일함을 좀 잡아줄 거야. 알겠지? 참고로 유배지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 이야기는 왜 하게? 돌려가는 거야. 나 유배 왔지만 됐어. 나는 쿨한 남자야. 유배 와서 괴로워? 아니야. 나 안 괴로워. 유배지는 다 시골에 있잖아. 자연에 있잖아. 나 여기서 자연을 즐길 거야. 괜찮아. 대표적인 작품이 어부사시사. 다 나중에 좀 디테일하게 치고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내방 가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여성들이 쓴 가사인데 체크포인트, 부녀자, 억눌린 삶, 남녀간의 애정, 시집살이 딱 4개만. 하나만 더 적자. 예의범절. 여러분들이 가사, 내방 가사 문학을 배울지 안 배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내방 가사, 여성이 쓴 규방 가사, 똑같은 말이야. 내방, 규방. 누가 쓴 규방 가사 중에 요 하나, 둘, 셋, 넷. 요 4개쯤 어딘가에서 작품 나올 거야. 알아두면 좋겠죠, 이런 건. 아까도 말했듯이 전쟁 가사는 잘 안 배워요. 여기 뭐 예시 작품을 보면은 선상탄이라는 작품이 있고 뭐 있는데 잘 안 배워요. 연계교재에 있으면 그때 합시다. 자, 그 다음에 한시. 야, 요건 이제 아까 강의를 안 했는데 체크 먼저 할게요. 당연히 한시야. 그러니까 뭘로 된 작품이겠어? 한문으로 쓰여진 작품이겠죠. 체크 포인트는 뭐 절구, 율시 이런 거 있는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여기 지금 절구에다가 선경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이제 선생님이 몰아서 이쪽에다 좀 필기를 할게요. 여러분들 교재 필기할 만한 공간을 잘 찾으세요. 에이씨, 필기량이 많지는 않은데 이 아빠 학생들은 필기 없이 여기에다 설명하니까 좀 지저분해지더라고. 이따 그냥 여기에다 활용을 해줘야, 활용하기가 좀 어려운데 해볼까? 필기 공간이 없네. 잘 보세요. 이게 포인트야. 꼭 기억하고 있어. 일단 성경우정이 뭔지는 알아야죠. 완서야, 성경우정이 뭐지? 경치 먼저 나오고. 그렇지. 경치, 상황, 객관적 외부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감상, 정서를 이야기하는 거야. 요 표현을 그냥 여기다 적어도 여기다 필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성경우정이라는 말을 바꾸면 문학의 전체를 관통하는 선생님이 수만 번 이야기할 상황에 대한 반응이라는 뜻이 돼버려. 다시 말하면 성경이 뭐겠어? 외부 상황, 화자가 처한 상황을 이야기하겠죠. 후정이 뭐겠어? 그 상황에 대한 정서, 반응이겠죠. 똑같은 말이 되는 거야. 성경우정은 상황에 대한 반응이라고. 그때 요 반응은 2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랬죠. 어떤 반응, 어떤 반응. 우리가 현대시 할 때 배웠잖아. 정서적 반응이 있을 수 있고 나 슬퍼, 나 기뻐, 나 행복해. 또는 태도적 반응이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배웠어? 정서와 태도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태도는 뭐야? 나 이겨낼 거야. 나 기다릴 거야. 아니야. 나는 좌절할 거야. 나는 포기할 거야. 그죠? 정서와 태도적 반응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정서와 태도를 뭐랑 결부시키면 된다고 배웠니? 작품에. 주제와 결부시키면 된다고 배웠어. 그럼 잘 봐. 선경우정이야. 먼저 상황, 뒤에 반응, 정서, 주제와 결부된 이야기가 나와. 기억하고 있어. 하나 더. 절구는 4줄짜리고요. 율시는 8줄짜리인데
8줄보다 더 길게 써지는 게 있습니다. 10줄, 12줄, 14줄, 16줄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걸 뭐라고 하는지 몰라도 돼요, 사실 이거. 그거를 배율이라고 하는데 포인트가 뭐냐면은요. 한시는요. 무조건 짝수입니다. 하나, 둘, 셋, 네 줄. 그 다음이 하나, 둘, 셋, 넷 배율. 배율이 아니라 율시. 율시보다 오버가 되면 배율인데 한 줄만 더 붙는 배율은 없어. 붙더라도 2줄씩 더 붙어. 그래서 한시는 몇 줄씩 읽으라고 하는 거야? 2줄씩 읽으라고 하는 거거든. 여기까지 됐죠? 그때 어떤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이 성경수정이야. 그런데 성경수정을 끊으면 좋겠어. 근데 여기에서 끊을지 여기에서 끊을지 여기에서 끊을지 우리는 그 작품을 모르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성경이고 어디서부터 후정인지 알아 몰라. 모른다고. 그럼 실전에 들어갔을 때 저거를 백날 알아봐야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들 모든 수업은 깔때기처럼 많은 걸 배우겠지 우리가. 그죠? 그 모든 것들은 반드시 어디로? 수능의 고사장에 들어간 그 순간 내가 써먹을 수 있는 형태로 바꿔야 돼. 성경의정을 백날 공부하면 뭐해? 내가 써먹질 못하는데. 그러니까 공부가 목적성을 지향해서 섬세하게 실전에 어떻게 이용할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상당히 큰 딜레마가 생기지. 학생들의 성향이 다 다른데 어떤 학생이 어떻게 실전해서 이 내용을 써먹을까를 내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가르쳐 드릴 테니까 써먹으려고 노력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성경문장 알면 뭐하냐. 내가 써먹지도 못하는데. 근데 잘 봐. 한시는 2줄씩 간다네. 무조건 성경이 먼저 나와. 그 어디까지가 성경인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어디는 마지막 2줄은 무조건 정서나 반응일 거야. 그죠? 결론. 반드시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반드시 마지막 2줄 먼저 읽어서 통밥을 때리는 한이 있더라도 대충 어떤 주제를 건드릴 만한가를 먼저 보시고 읽으세요. 알겠지? 이게 상당히 효율적인 방법이 될 거야. 그 밑에 뭐 나오는데 몰라도 되고요. 그럼 잘 봐봐. 알겠다. 선생님 제가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그렇다면 저에게 필요한 건 뭔가요? 제가 이 작품이 한시인지 아닌지를 알아야지 제가 써먹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닙니까? 한시냐 아니냐를 모르는 학생은 존재할 수가 없어. 왜 그럴까? 한문을 줘요. 눈깔이라는 게 신체적으로 달려있으신 분은 저게 한문인지 라틴어인지 알파벳인지만 구분할 수 있으시면 이게 한시구나를 명료하게 제시해 줄 거야. 만에 하나 한문이 없는 상태더라도 보기든 어디든 한시라고 어필을 해 줄 거야. 알겠니?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할 거야. 모의고사를 풀던 개인학습 자료를 풀던 과제물을 풀던 어떤 지문이 나왔어. 그런데 뭐 왼쪽이건 오른쪽이건 간에 한문이 나오고 요런 식이겠죠. 요런 식. 한문이 나오고 왼쪽이건 오른쪽이건 거기에 맞춰가지고 한글이라고 하면 되겠죠. 요렇게 한글이 나왔어. 요런 구조가 된 거잖아 지금. 그죠? 그럼 무조건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우린 그냥 그렇게 할 거야. 정확하게 설명해 볼까? 셋 중에 하나일 거야. 구지가 황조가 같은 고대가요든가 아니면은 향가든가 아니면 한시일 거야. 근데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니? 향가 수능이 나온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일 거야. 하나 더. 그래도 혹시 모르죠? 향가일 수도 있지 않느냐. 고대가요는 워낙 몇 작품 없으니까 뭐 구지가 황조가 공무도화가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혹시 생뚱맞게 향가일 수도 있지 않느냐.
팁을 하나 드리면, 이거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플러스 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를 보시면 한시의 형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칸이 나와져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5칸까지를 5원이라고 해요. 1, 2, 3, 4, 5, 6, 7. 7칸까지를 7원이라고 하는데 이거 너무너무 쉬운 말입니다. 보세요. 하나, 둘, 셋, 네 줄이네. 절구야. 근데 한 줄에 몇 글자?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7글자 있죠. 그러면은 무조건 한시는 끝에까지 다 7글자로 가야 돼. 도중에 글자 수가 절대로 안 바뀌어. 그리고 글자 수도 정해져 있어. 5글자 아니면 7글자. 둘 중에 하나야. 이 작품 같은 경우도 7글자. 그런데 그 아래 작품을 이세계 부병루라는 작품을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작품 끝까지 5줄로 가. 됐니? 그러니까는 그러면은 저렇게 된 게 한시다. 그 향가는 글자 수가 들쭉날쭉해. 6글자, 5글자, 3글자, 7글자 들쭉날쭉해. 그러면 향가. 5 또는 7에서 완전히 세팅 골격이 잡혔다. 그럼 한시. 자, 그럼 한시는 어디서부터 읽는다? 자, 갈래를 잡았어. 우리가 공부할 건 하나야. 한시는 어디서부터 읽는다? 이게 잘 되는 작품이 있고 안 되는 작품이 있고, 그죠? 선생님 좀 잘 되는 작품으로 강의를 해야 되니까. 한시는 어디서부터 읽는다? 한시는 마지막 2줄부터 읽는다. 읽으면 무슨 뜻이 돼? 학문이란 의혹 없어야 상쾌하다니 평생의 허락함을 명쾌할 수 있네. 키워드 하나 보이죠? 무슨 단어가 보여? 공부하자는 내용 비스꾸무리한 거겠지. 그럼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여러 가지가 있어. 욕심부리라는 말 나올까? 세속적 욕망의 얽매이라는 말 나올까? 안 나오겠지. 선비적, 초월적, 달관적 자세가 나오겠지. 마지막 2줄을 읽으면은 통밥 때려 맞추는 게 좀 가능합니다. 물론 잘 안 되는 작품도 있어요. 그 옆에 작품 보시면 요거 이세계 부병루는 보렵해망에 대한 이야기고 막 그런데 이건 어려워. 그러니까 안 되는 작품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되는 작품이 더 많다. 알겠죠? 그래서 포인트 한시는 마지막 2줄부터 읽어라. 됐죠? 한시에 대한 이야기를 마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어디로 갈 거냐면은 8강 소설 독해 원리로 갈 건데, 그 전에 일단 요거 먼저 드릴게요. 요거 좀 뒤로 돌리세요. 여러분들 그 90페이지 잠깐 보세요. 교재 90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이제 예시 독해 훈련하려고 90, 91, 92페이지에 지문 넣어놓고 문제 좀 넣어놨죠? 그게 조금 잘못됐어. 그래서 요걸로 바꾸세요. 찢어서 못 붙여. 그러니까 요걸 그 사이에 껴놓으세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 문항이 좀 문항이 좀 잘못 들어갔어. 지금 드리는 걸로 교재 90페이지부터 92페이지를 좀 바꿀 거야. 일단은 잘 받아 놓으시고. 자. 먹어. 먹는 게 남는 거지 뭐. 자, 됐니? 그 다음에 자, 잠깐만. 예, 지금 아직 수업이라서. 자, 요거는 뒤로 돌리지 않을 거고 이거 올려놓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현대시랑 고전시가가 끝났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요.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배운 것들을 좀 적용을 해봐야 되는데 적용이 잘 될까? 잘 안 되죠. 근데 학생들이 욕심을 부려요. 이제 방학 때 자기가 이제 수능 독해를 좀 배웠다 이거야. 이제 들어보니까 대충 뭐 어떻게 좀 해보면 될 것 같아. 근데 막상 문제를 풀어보면 안 되지. 이게 뭐 한두 번 듣고 자기가 한두 번 해본다고 독해가 될까? 그럴 거였으면 이미 여러분들 2학년 1학기 문학 내신이 1등급이 나왔겠지. 잘 안 돼요. 공부는 될 때까지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충분히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 아빠 학생들한테도 했던 얘기인데 선생님 얼마 전에 고등학교 동창 모임을 갔거든. 여러분들 이 얘기는 꼭 드렸으면 해서 아주 오랜만에 반장, 우리 고등학교 때 반장이 나왔어.
공부를 꽤 열심히 했어요, 이 녀석이. 근데 어찌됐든 간에 대학을 좋은 데는 못 갔어. 어느 대학이라고 말하기엔 좀 그러니까. 아무튼 좋은 대학 못 갔습니다. 간간히 소식은 들었는데, 야, 너 어떻게 사니? 그랬더니 이 녀석이 하는 얘기가, 군대까지 갔다 오고 대학을 다니는데 가만히 보아하니 내 대학이 레벨이 낮아서, 더군다나 자기가 특별한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 대학의 네임들을 가지고 흔히 말하는 그래도 좀 가오 살리는 무슨 직업, 직장을 구하는 건 어려울 것 같다. 잘 들어봐. 얘가 이제 공무원 공부를 해요. 공무원이 바로 됩니다. 얘가 뭘 했냐면은 검찰 수사관, 그 급이 높아요, 그게. 그래서 맨날 무슨 범인 잡으러 다니고 잡아보니 고등학교 때 친구고 막 그랬대. 뭐 재밌는 얘기 많더라고.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얘가 검찰 공무원이 돼서 공무원 공부하다가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아내도 7급인가 그래요. 근데 어찌저찌 이제 결혼하고 살다가 자기 형이 무슨 사업을 했나 봐. IT 계열인가? 나 몰라요, 자세하게.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잘 됐어. 얘한테 동생아, 너 그 공무원에서 월급 공무원 월급이 좀 크진 않으니까 너 공무원에서 그 뭐 월급 언제 받아서 언제 집 사고 사냐. 형이랑 일하자. 생각해보니 괜찮아. 또 자기 아내가 공무원이니까 안정화된 직업과 연금이 있잖아. 그래, 내가 사업을 같이 형이랑 하는 게 좋겠다. 사업을 했는데 3년 만에 이제 그 사업이 쫄딱 망해서 백수가 돼버려요. 그래서 얘가 잘 들어봐. 다시 뭐 했을까? 다시 공부를 합니다. 다시 1년을 공무원 공부를 다시 해서 다시 공무원으로 다시 들어가. 그럼 잘 살아요.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래. 얘가 공무원이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는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했어. 어찌됐든 결과는 안 좋았어요. 맞아요. 지방대 갔습니다. 근데 얘는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럼 얘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공부를 해본 학생과 해보지 않은 학생의 차이가 뭔지 알아?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졸업한 제자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자기 합리화 속에서 공부를 게을리한 놈들은, 비속어를 쓰자면 공부를 게을리한 놈들은 핑계를 대요. 그리고 기회가 자기에게 오기를 기다립니다. 문제는 다 딴 곳에 있대. 근데 어찌됐든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지방대를 갔건 뭐라건 좋은 데를 갔건 간에 이 학생들은 기회를 만들어. 내 친구. 공무원을 했고 사업도 했지만 사업이 안 됐다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무엇의 힘으로 이겨낸 거야? 공부의 힘으로 이겨낸 거야. 얘는 공부를 해본 애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문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만들어내는 삶을 산다고. 정말 느끼는 바가 많아. 대한민국은 헬조선이라 그러죠. 근데 반대로 말해볼까요? 우리나라만큼 좋은 게 어딨어? 뭐가 좋아? 2024년에 1년 동안 내가 무엇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 10년, 20년, 30년이 달라져. 내가 어떻게 살아왔던 간에 이 1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지를 정하고 그것을 이루어내면 내 남은 삶의 모양이 달라져. 얼마나 좋아. 과거를 묻지 않겠다. 너 이제 1년 동안 한번 살아봐. 그 1년으로 너가 10년, 20년, 30년을 살아가는 모양을 만들어봐가 대한민국 사회야. 잘 봐. 학벌사회라고 하죠. 대학의 서열화 다 부정적이라 그러죠. 좋은 대학만 나오면 인정받을 수 있는 더러운 사회라 그러는데 내가 그 말을 하는 사람들한테 좀 물어보고 싶어. 너 정말 열심히 공부한 적 있니? 서울대, 연대, 고대 간 애들, 머리 좋아서 간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러운 거야. 질투나고. 근데 누군가는 정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괜찮은 대학을 가고 그 괜찮은 대학에 가서 또 자신의 삶을 만들어서 사회에 좋은 직장 또는 좋은 위치에 출세를 했어. 보통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은 미안한 얘기인데 열심히 공부도 안 했고요. 좋은 결과를 만들려고 발버둥 치지 않았고요. 좀 나쁜 대학을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 서운하대. 물어보고 싶어. 너 얘 영단어 외울 동안 너 뭐 했어? 얘 1년 동안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발버둥 칠 동안 너는 뭐 했니? 근데 이제 와서 왜 그것을 동일선상에 놓고 같은 평가를 받기를 바라지? 대학의 서열화를 욕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하나야. 누구? 서울대, 연대, 고대 나온 애들이 대학의 서열화를 욕하면 난 인정.
근데 나는 노력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왜 사회적 구조에 대한 비판을 하지? 좀 한 번쯤은 고민하셨으면 좋겠어. 내가 그 친구 신년회를 나가서 그 녀석의 삶을 이렇게 들으면서 정말 생각이 진짜 많아지더라고. 근데 안타깝게도 그날 좀 꽐라가 돼서 기억이 잘 안 나.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5시부터 먹기 시작해서 11시까지 먹다 보니까 근데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잊을 수가 없더라고. 그 녀석이 살아왔던 과정에서 이 친구의 삶의 힘은 뭐였을까? 얘는 기회를 만들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뭐였을까?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야. 대한민국 괜찮은 사회다. 공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 남들보다 좀 오래 걸리고 남들보다 좀 더 힘들 수는 있겠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공부거든. 그 공부라는 것에 대한 이 2024년의 1년이 어떤 의미일까? 좀 되게 생각이 많아지더라고. 여러분들도 좀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좀 해보시면 선생님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다 그랬죠. 열심히 공부한다. 여러분들 열심히 안 해요. 열심히만큼 자기 합리화가 어딨어. 그래서 내 앞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이 있다 그랬죠. 선생님. 나름대로 열심히. 아니 공부는 내 나름대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잖아. 결과적 도착점까지 걸어갈 때까지 하는 게 공부야. 도중에 멈추면 안 한 놈이랑 똑같다니까. 한 번쯤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 진짜 생각이 많더라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숙제를 마련했습니다. 결론은 이거야. 요거 그냥 뒤로 돌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우문문학 다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지난번에 이제 현대시 과제물도 좀 드려서 문제를 좀 풀어보라고 했죠. 이제 연습을 하는 겁니다. 뭐 많이 틀리고 적게 틀리고 그건 관심 없어요. 그냥 과제물에 대한 본인의 정성을 좀 소홀히 여기지 않는 자신을 위한 주도적 과정임을 여러분들이 좀 인지하시고 좀 하셨으면 좋겠고, 뭐 문항의 난이도는 좀 높을 수도 있을 겁니다. 뒤에 해설지까지 있으니까 잘 풀어서 제출 날짜가 적혀 있어요. 토요일 날 드리는 과제물은 토요일까지 제출하는 거야. 오늘 프린트 여러 개 받았으니까 관리 잘 하시고, 월요일 화요일 날 제출하는 거 아닙니다. 그 날짜 적혀 있어요. 채점 당연히 하시고, 알겠죠? 좀 성의껏 부끄럽지 않게. 세상의 모든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자기는 못 속이잖아. 왜 그렇게 추잡하게 살려고 그래? 여기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여러분들 절대로 내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있지. 뭐야? 내 앞에서 거짓말하는 순간 인간 취급 안 해. 무슨 말인지 알 거야. 뭐 학원 간다 그러고 땡땡이를 친다든가 과제물을 안 했는데 뭐 베낀다든가. 그게 고3이야? 그게 인간이야?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쉣 빠지게 돈 벌어가지고 그 짓거리 하라고 수강료를 내셔? 개쓰레기처럼 살지 말아야지. 공부를 못하는 건 같이 고민을 할 거라니까. 어떻게 하면 잘하지? 뭐가 부족하지? 내가 좀 뭘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지희를 도와주고 나연이를 도와줘야 되지? 내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되지? 서로 고민하면 된다니까. 근데 왜 자기 자신을 쓰레기를 만들어? 인간 취급을 안 합니다. 좀 열심히, 뭐 열심히 한 말 싫어한다고 하지만 좀 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연습을 하는 건데 이제 몇몇 학생분들께서 좀 조바심도 좀 나시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목요일부터 이건 뭐라고 이름을 붙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실전 문제풀이 특강을 해요. 특강 시간은 7시부터 9시까지가 될지 조금 넘을지는 이제 그때그때 다르겠죠. 그날 오면은 선생님이 이제 뭐 이번 주는 현대시, 다음 주는 소설, 그 다음 주는 고전시가 간단한 프린트를 줄 거야. 문제 프린트를 가능하면 기출 같은 걸로 모의고사 기출이라든가. 그럼 여러분들이 한 20분 30분 재서 이제 좀 풀고 선생님이 이제 독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실전에,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가 어떻게 같이 문제 푸는 연습, 그거를 좀 특강을 할 건데 매주 목요일이야. 돌아오는 목요일부터 5주에서 한 6주 정도 될 건데 5번을 할지 6번을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설 연휴가 좀 애매해서 설 연휴까지 하면은 이제 6번이고 그거 한 주 좀 쉬면 5번이고 그 정도 되겠더라고. 2월 말까지 하면. 요거 특강비는 공짜는 없어요. 유나야, 특강비 얼마 받을까?
아까 이 아빠 나니까 어떤 새끼가 2,000원 그러더라고. 야, 씨야, 2,000원. 아, 만 원은 씨, 복사비도 안 나온다. 3만 원? 2만 원이에요, 2만 원. 카드 안 된다. 카드로 결제하면 수수료 내고 세금 내면 남는 게 없고 손해다. 현금으로 갖고 와, 계좌이체 가능. 예전에 그 작년인가 재작년 똑같이 했는데 어머니께서 수강료를 계좌이체를 시켜주셨는데 그때 5주인가 6주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6주 했다고 치면 12만 원을 보내셨어. 내적 갈등이 되게 심했지 그때. 이거를 그냥 씨발 눈을 감아? 야, 땅 봐봐. 10만 원 나와? 안 나오잖아. 교육이 넘어가? 근데 그 어머니께서 이제 매 주당 2만 원인 줄 아시고 아니요. 전체 다 해서 2만 원. 나? 자, 이거 희망하시는 분은 뭐 꼭 들을 것도 아니고 뭐 알아서 판단하시면 돼요. 내가 정말 돈을 벌 거였으면 또는 정말 중요한 특강이면 내가 이렇게 운영 안 하겠지. 근데 이제 많은 학생분들이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는 과정을 좀 어려워한다든가 좀 조바심이 난다든가 좀 자기가 문제를 푸는 과정이 이게 맞나 싶으신 어떤 고민들이 있으신 분들 좀 같이 풀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나오시면 돼요. 그쵸? 아침 7시에 내가 너 따위의 얼굴을 보고 싶진 않아. 야, 아침 7시에 요즘에 그 미루 저기 학원 데려다 주느라고 6시 반에 일어나는데 뒤질 것 같아. 진짜 너무 힘들어. 7시에 내가 어떻게 오냐. 내가 7시에 특강하면은 죽을래. 저녁 7시에 합니다. 희망하시는 분들은 수업 끝나고 저한테 이야기하고 가시면 돼요. 자, 이제 다시 교재를 볼 겁니다. 소설. 간단하게만 해드릴게요. 89페이지죠. 오늘 수업만 잘 들으셔도요. 소설 베이스는 완성이 돼요. 자, 수능에는 소설이 두 개가 나오죠. 현대소설과 고전소설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지금 이 89페이지 교재에는 소설이라고 해놨지. 왜? 똑같아요. 현대소설이건 고전소설이건 독해의 마인드는 동일합니다. 물론 이제 그 차이는 있겠지. 좀 차이는 있지만 70~80% 동일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소설의 독해 마인드에서 배울 건데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수능은 반드시 무엇을 기반으로 내야 돼? EBS를, 그건 이제 활용 교재고. 수능에서 묻고자 하는 모든 베이스의 지식적 측면의 베이스는 무엇을 기반으로 출제해야 돼? 교과서를 기반으로 출제하라고 하죠.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자, 선생님 말을 잘 들어봐. 소설을 이거 필기하지 마, 지금 거는. 소설을 무슨 문학이라고 하냐면 서사문학이라 그래. 그럼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문학교과서에서 어느 출판사든 다 똑같아요. 다 한국 문학의 흐름과 이해해가지고 운문, 뭐 서사, 극문학 다 들어있어. 작품이 달라지는 거지. 구성은 다 동일하게 되어 있어. 왜? 국가에서 모든 교과서의 구성을 동일하게 만들게 해요. 반드시 구성은 동일하게 해라고 교과서에서 지침을 주고 그 안에 활용하는 작품을 바꾸는 거야. 그래서 이제 권성구 같은 경우는 뭐 비 오는 날 가리봉동 간다 이런 소설을 배우는 거고 뭐 효원군가 어디는 막 유자소전 배우는 거고 작품이 달라지는 거지 맥락은 동일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교과서에 서사문학이 뭐라고 명시되어 있냐면 간단하게 이야기 문학이라고 되어 있어. 운문문학은 뭐라고 되어 있어? 운율이 있는 문학, 리듬이 있는 문학이라고 되어 있어. 서사문학은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이야기 문학이라고 되어 있어. 다시 말하면 문학이라는 것은 뭘 보여준다 그랬는데 인간의 삶을 보여주는데 인간의 삶을 보여주는 여러 방법 중에서 극으로 보여준다? 극문학. 이야기로 보여준다? 서사문학이야. 그럼 학생들이 이야기 형태의 문학 속에서도 인간의 삶을 찾을 수 있느냐? 그걸 물어보겠다는 거야. 그럼 잘 봐. 이야기가 뭘까? 시골에 가서 할머니한테 할머니 옛날 얘기해 주세요. 할머니가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다. 내가 이야기를 해줄게. 재밌는 얘기 해줄 테니까 잘 들어봐. 옛날에 어느 마을에 배경. 옛날에 시간 배경. 어느 마을에 공간 배경.
갑돌이랑 갑순이가 살았습니다. 아까 걸로 할까? 돌쇠랑 마님이 살았습니다. 인물. 돌쇠는 마님을 사랑했고 마님도 돌쇠를 사랑했습니다. 서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손자야, 어떠니? 재미있지? 그럼 뭐라 그럴 거야, 할머니한테? 병원 가보세요 하겠지. 이 이야기에 아무런 메시지도 느낌도 유익함도 즐거움도 못 느낀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내용이 안 나오잖아. 마님, 어머 돌쇠야 이러면 안 돼요. 뭐. 너 무슨 상상을 하니? 뭉게뭉게 떠오른다. 그 다음날 마님의 남편이 돌쇠네 이놈! 해! 와 씨발 이제 짜릿짜릿하다. 사건이 없죠. 갈등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소설 구성의 3요소를 뭐라고 배워? 이거라고 배워. 그럼 되게 단순한 이거죠. 우리가 독해를 한다는 것은 세 가지만 잘 찾으면 되는 거야. 뭐? 주어진 텍스트에 인물, 사건, 배경을 찾으면 돼. 이게 다야. 어려운 게 아니야. 이제 그걸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잘 들으세요. 운문문학과 산문문학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과일로 보통 선생님이 비유를 하는데 현대시는 선생님이 그 심층적 함축적 내용을 찾으면서 읽으라고 했니? 아니라 그랬죠. 보이는 걸 읽으라 그랬지. 그럼 귤 껍질 어떻게 까? 그냥 보이는 만큼만 까죠. 그거를 다 까고 그 뭐 전문 용어는 내가 모르겠지만 그 귤을 껍질을 이렇게 벗기면 그 안에 뭐 약간 하얀색 그까지 다 뜯어? 그럼 얘는 진짜 뜯어서 먹어요. 변태야. 옛날에 우리 가온이가 4살 때인가 아주 어렸을 때 귤을 까는데 가온이가 변태가 되는데 그러면 귤을 이렇게 까. 어렸을 때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 아이가 되게 신기하더라고. 우리 가온이가 이제 귤도 혼자 까먹는 아이가 됐어. 다 키웠네. 어렸을 때 정말 애기였을 때 아장아장 걷는 것만 봐도 엄마 아빠 그 한마디만 해도 아이고 다 키웠네. 지금은 너가 어느 날 귤 까먹는데 엄마가 옆에서 아유 우리 유나 다 컸네. 나이에 맞는 기대치라는 게 달라지는 거야. 그죠? 잘 보세요. 선생님이 이제 내일 모레 50인데 어느 날 뽀로로 같은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그렁그렁 이러고 있어. 또는 우리 가온이가 YTN 뉴스를 보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국제 정세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아빠는 어떻게 생각해? 왜 우리는 이게 둘 다 말도 안 되고 어색하죠? 그 나이에 걸맞는 삶의 태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도 19살이라면 19살에 맞는 삶을 사세요. 겁먹들어서도 안 되고. 그치? 그때 이제 우리 가온이가 껍질을 벗기는 옆에서 이제 보고 있었는데 그 하얀색까지 다 벗기는 거야. 한참 벗겼겠죠. 귤이 막 쫄락 아유 지랄하네 이러고 쳐다보고 있었어. 근데 이제 가온이랑 눈이 마주쳤어. 아빠 짱! 딱 그러는 거야. 아빠잖아. 그래 가온아. 안 먹어! 들어! 난 보고 있었다고 그 손으로 주물럭거린 거. 자, 그 귤을 내가 먹었으면 귤 맛이 제대로 짰겠지. 내가 무슨 말 하는 거냐면 운문문학은 귤처럼 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보여지는 정보를 적당히 정리한 후에 선택지를 보면서 나머지를 마무리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우리 가온이처럼 운문문학을 읽을 때 다 쥐어짜듯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도 작품을 읽으니까 제대로 된 맛이 안 느껴지는 거라고. 똑같아. 그럼 자, 소설은 어떻게 읽는 거냐? 보통 오렌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렌지 껍질은 이렇게 간단하게 벗겨지나? 깊이 있게 좀 들어가야지. 어설프게 벗겼다가는 잘 벗겨지지도 않고 뭐 그 더러운 거 묻어가지고 먹으면 존나 쓰고 막 딱딱하고 이빨에 끼고 그런다고. 오렌지는 좀 깊이 있게 벗겨야 돼. 그게 소설이야. 그래서 소설은 어느 정도 좀 분석을 하면서 들어가줘야 돼. 그리고 나서 선지를 좀 간단하게 가주는 거야. 소설은 깊이 있게 읽고 선지를 간단하게. 시는 간단하게 읽고 선지에서 2차 확인. 이 루틴을 잘 지키셔야 문학이 왜곡되질 않아.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소설에서 1단계에서 읽어나가서 기본적인 정보를 찾을 때 뭘 찾아주는 거야? 요놈을 찾아주는 건데
엄밀하게 말하면 얘네들을 뭐 해줘야 되는 거냐면은 확장시켜줘야 되는 거야. 자, 춘향전을 예를 들어보자. 춘향이가 수청을 들라 그러니까 변사또가 조까라 그래. 우리는 표면적으로 거기까지만 읽는 거죠. 하지만 그것을 오렌지 좀 들어가면 부조리한 권력의 횡포에 저항하는 평민들의 자세가 돼. 그죠? 이게 들어가 줘야 되는 거라고. 춘향이가 나중에 신분이 상승되죠. 이몽룡이랑 결혼하면서. 거기까지 읽으면 안 되는 거야. 들어가면 어떻게 돼? 조선시대 때 신분 상승의 욕구를 지니고 있는 평민들의 삶. 확장시켜줘야 되는 거라고. 홍길동전 읽을 때 아버지를 아버지라 형을 형이라 못한다. 왜 못했지? 얘가 첩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 거기까지 읽는 게 아니라 적서차별 제도의 불합리함. 홍길동은 뛰어난 능력이 있지만 국가에서 부름을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온전한 올바른 제대로 된 인재 등용이 되지 않는 조선사회의 구조적 모순. 인간의 삶의 어떤 부분을 건드리는가를 확장시켜줘야 돼. 현대소설도 마찬가지야. 드라마를 예를 들자면은 그 글로리라는 드라마 한때 인기 있었던 그게 그냥 학교 폭력의 두 관계가 있었어가 아니죠. 우리 시대의 문화일 수도 있는 거잖아. 물론 SF 소설 같은 거 뭐 지금 곧 죽습니다 이런 거 말고. 그래서 소설을 읽을 때는 일단은 제시 정보와 확장, 깊이 있는 내포된 내포 정도를 연결시키면서 읽어야 되는데, 자 집중. 세상에 어떤 고등학교 학생이 그만큼 읽어? 못 읽어요. 소설 문학의 한 가지 더 큰 문제점이 뭘까? 소설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수능 시험지를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눈앞에 펼쳐진 지문은 그렇게 일부분이라고. 이 일부분만을 가지고 소설 전체의 맥락과 확장과 인과성과 내포된 의미를 얼마나 찾을 수 있겠어? 못 찾아요. 결론. 근데 이걸 물어봐야 된다고. 왜? 교과서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뭘 사용하게 되어 있어? 보기를 사용하게 되어 있어. 그럼 우리는 일단 독해를 어디에만 집중하면 되겠니? 여기에만 집중하면 되겠죠. 저기에 집중하고 보기를 맞춰서 보기의 기준대로 생각을 넓히면 돼. 됐죠? 그죠? 그럼 이제 필기를 할 건데, 그러면은 이제 결론이 나왔죠? 산문문학, 다시요. 이 서사문학이라는 것은 독해의 3요소가 뭐다? 1. 인물을 찾고요. 2. 사건을 찾고요. 3. 배경을 찾으면 되겠다. 물론 여기에 플러스 시켜서 이제 현대시처럼 우리가 현대시 공부할 때도 뭐 역설법, 반어법 같은 이제 표현기법도 찾았잖아. 이제 소설 같은 경우도 뭐 묘사의 기법이라든가 뭐 역순행 구성, 액자식, 환몽구조 같은 구성상 특징이라든가 또는 뭐 이게 몇 가지 배우게 좀 시점이라든가 그런 이제 서술상 표현상 특징을 좀 배우는데 그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찾는 방법도 상당히 명료하고. 그래서 오늘은 요 세 가지가 독해의 3요소다 라는 점만 알면 되고, 자 여기서 설명을 붙이면 그냥 인물을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일단 오늘은 큰 틀만 잡을 거니까 3개만 적을게요.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인물의 무엇을 찾아줘야 되느냐, 관계도를 찾아주셔야 됩니다. 돌쇠가 사랑한 게 누구야? 유나야? 돌쇠가 사랑한 게 마님이야. 관계도가 빠그러지면 작살나는 거야. 자, 그럼 돌쇠와 마님의 관계도는 좋은 관계, 나쁜 관계? 사랑한다니까. 그래서 너가 남자친구야. 좋은 관계. 그럼 이 마님에 누가 있겠어? 남편이 있겠지. 자, 남편 이름 누구로 할까? 왜 날 봐? 남편 이름. 승범아, 내 잘못이 아니다. 이미 적었잖아. 좋은 관계, 나쁜 관계. 이거 뻑큐 날리는 관계가 됐잖아. 관계도 잘못 잡아가지고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 와, 이거 이제 뒷감당 안 되는 소설 돼.
곤란하지. 매우 곤란하지. 저러면 소설 망하는 거야. 가능성이 없진 않죠. 너가 대학 갈 가능성만큼만 있겠지. 웃자고 하는 소리일 수도 있지만 이 관계도는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고전은 생각보다 쉬워요. 왜? 선악의 대립이 분명하니까. 이 관계도를 통해서 누구와 누구의 갈등 상황인가는 당연히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두 번째, 호칭어주의. 특히 요거 1번, 2번은 특히 고전. 지금은 그냥 원리만 보여드릴게요. 고전에서 특히 이제 호칭어 때문에 동일한 인물인데 이 고전 소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호칭어를 바꿉니다. 호칭어를 바꾸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 호칭어에 대한 기본 마인드가 없으면 또는 기본 지식이 없으면 동일한 인물에서 호칭만 바꾼 거니까 뭐 이정우든 뭐 원장님이건 국어 선생님이건 미르 아빠건 다 똑같은데 요게 다 달리 받아들여지면 3명, 4명이 등장해버리니 개판 5분 전이 돼버려. 고전에서 저 부분 조금 조심하시면 되는데 이 호칭어 주의를 조금만 연결시키면 이게 결국 어디로 연결되는 걸까? 다시요. 행위 주체 판단에 아주 중요해. 돌쇠가 한 행동인지 마님이 한 행동인지에 따라서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잖아. 마님이 돌쇠를 사랑하는 건지 승범이가 돌쇠를 사랑하는 건지에 대해서 많이 달라지잖아. 간단하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그렇다고. 무슨 말인지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적을 거예요. 별표. 수능에서 이 인물에 대해서 이제 건드릴 수 있겠죠. 출제에서 가장 중요한 출제 포인트가 요 놈입니다. 정서나 태도. 모든 문학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맥이 뭐라 그랬죠, 우리가? 상황에 대한 반응이야.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한 그 반응의 적절성 판단 문제는 매우 중요하고요. 수능에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나오는 문항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때 이게 직접 제시가 되는 경우에는 학생들이 다 풀어요. 돌쇠가 마님한테 이야기를 하죠. 마님, 오늘 밤 담을 넘으시다. 마님이 뭐라 그래? 어머, 돌쇠야, 고마워. 또는 마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머, 돌쇠야, 그러면 안 된다. 난 아직 승범 씨를 버릴 수가 없다. 돌쇠가 이야기해. 승범이요, 나요. 택하시오. 마님, 당연히 돌쇠 너지. 근데 내가 없으면 우리 승범이는 어떡하니? 잘 봐. 대사를 통한 전개에는 숨겨진 가치관이라는 게 있어. 질문을 해볼까? 지금 내가 말한 이 마님의 대사에 숨겨진 마님은 어떤 성격이다? 정이 많다, 적다? 정이 많다. 승범이를 어떻게 대한다? 불쌍한 연민의 태도로 대한다. 자, 돌쇠도 마찬가지야. 돌쇠는 직설적이다. 담을 넘으시다. 이거를 확장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돌쇠는 신분제라는 사회적 구조의 모순에 저항하는 인물.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무슨 제시가 되는 경우 이 새끼들 나중에 집에 가면 생각나는 거라고는 돌쇠와 마님의 불륜밖에 생각 못하고 이 간접 제시가 되는 경우가 출제의 핵심 독해의 맥락을 좌우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간접 제시는 어떻게 제시해 주는 거야? 대사나 행동. 이게 포인트야. 그래서 그냥 읽으면 안 돼. 다시 이야기할게. 오렌지처럼 그냥 어머 돌쇠야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고. 그 대사 속에서 끊임없이 오렌지 껍질로 들어가듯이 뭔가를 생각해내고 발견해내려고 해야 돼. 알겠니? 시랑은 달라요.
원래 조금 더 이야기가 있는데 일단 오늘은 틀만 잡을 거니까 요렇게 인물의 어떤 정보에 집중해야 되는가를 기억하시고, 자, 사건. 사실 사건이 이제 보통 이론적이긴 한데 이 사건 또는 갈등이라고 하죠. 얘를 무엇이라고 해주냐면은 독해의 핵심 요소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영화나 드라마를 재밌게 보는 이유가 그 인물이 멋있어서 예뻐서라기보다는 그 인물들이 만들어내는 갈등 상황이 재밌는 거잖아. 똑같아요. 그래서 사건이 바로 독해 핵심 요소라고 하는데 듣기만 해. 이게 맞아. 그래서 보통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사건 파악을 가장 중요시 여겨라 라고 가르쳐. 그래서 나중에 한 6월쯤 지나서 한 7, 8월? 조금 빠르면 5월쯤일 건데 이 파이널 강의 쪽으로 싹 들어가는 시점에는 강의 내용이 바뀔 거예요. 그때쯤 되면 선생님이 뭐라고 할 거냐면은 독해의 핵심은 인물 파악이라고 할 거야.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은 일단 이겁니다. 사건은 일종의 무엇을 파악하라는 거야? 줄거리, 흐름을 정리하라는 거죠. 어지간하면 머릿속에서 다 장면을 그려나가면서 하죠. 그런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소설은 사실 지금 적는 이 2번 하나가 모든 소설의 무게감을 잡아준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인과성의 연결에 집중해야 돼. 이거를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볼까? 자, 보세요. 춘향이가 수청 들라고 한 게 아니죠? 소설이 봐. 행위가 바뀌면 내용이 이상해져. 변사또가 수청 들라 그러니까 춘향이가 뭐라 그래서 족가라 그랬어. 그렇게만 읽으면 안 된다고. 거기까지 읽는 게 그냥 일종의 줄거리를 잡는 거고, 독해의 핵심은 인과성을 자꾸 찾아놔야 돼. 변사또가 왜 수청 들라 그랬어? 춘향이가 예쁘니까. 권력적 횡포를 부리는 거니까. 춘향이는 왜 그걸 거절했어? 이몽룡에 대한 사랑. 이게 4등급 애들. 깊이 있게 들어간 뭐야? 사회적 제도에 대한 저항. 춘향이는 신분이 기생이었다고. 사또가 수총 들라고 하면 수총 들어야 돼, 그냥. 싫어했죠. 또는 어떻게? 당대의 가치관 속에서 여성의 정조를 중시하는 여성상. 그러니까 들어가서 그 인과성을 따져나가야 돼. 돌쇠가 왜 담nom짝을 했어? 마님을 좋아하니까. 마님은 왜 싫어했어? 승범이 때문에. 승범이가 왜? 불쌍하니까. 근데 그때 돌쇠는 나냐 승범이냐를 결정하라 그랬지. 왜? 마님과 도망가고 싶으니까. 그냥 읽으면 안 된다고. 그게 4등급 5등급 학생들이 어디까지 독해를 하냐면은 마님이랑 도망가려고 했는데 마님이 거절했다 이러고 읽어. 그럼 저 남수원 중학교 1학년 3반도 읽을 수 있는 거야. 1학년 3반에 누가 있는지 모르고요. 수험생이라면 인과성을 붙여나가서 그 인물의 심리나 뒤에 이어지는 흐름의 카테고리를 자꾸 잡아나가야 돼. 그게 독해야. 그냥 단순하게 줄거리는 저 남수원 중학교 애들도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3번은 최근에는 잘 안 나오는데 있다면 특정 소재의 기능을 좀 파악하면 좋다. 잘 안 나오더라고요. 요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기본 독해가 되면 따라옵니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그 다음에 자 배경은 간단하게만 마무리해 볼게요. 여러분들 소설에서의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만 일단 나누시면 됩니다. 되게 쉬워요. 공간 배경이 있겠죠. 공간 배경은 주로 이 독해의 어떤 잔기술이 있어. 그 독해의 잔기술을 우리가 실전 독해 하면서 하자. 일단은 공간 배경은 주로 묘사로 제시가 됩니다. 그리고 유나가 이제 남자친구한테 고백을 받을 거야. 소설의 한 장면이야. 자, 고백을 받는 공간을 묘사할 거야. 묘사가 뭔지는 알죠? 어떤 공간에서 사랑 고백 받고 싶어? 잔잔한 호수 앞에서 달빛은 쏟아지고
옆에 기러기는 기러기? 호수에 기러기가 있나? 뭐 원앙새는 날아가며, 그지? 산들바람이 불고 버드나무까지가 살랑거려. 왜 이렇게 해야 돼? 사랑을 고백하는 사건의 흐름과 인물의 심리랑 좀 결부되겠지. 그죠? 남자친구한테 까였어. 날씨가 어떤 날 같아?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막 우산 뒤집히고 막. 결국엔 뭐야? 이 공간이라는 것은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건 몰라도 돼요. 그냥 공간 배경을 좀 잡아주면서 읽어라. 그 정도만 알면 됩니다. 당연히 뭐 시간. 그런데 시간 배경이라고 안 적을 거고요. 선생님 시대 배경이라고 적을 거야. 다른 배경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시대 배경이 중요합니다. 간단하죠. 이건 우리가 현대시랑 했잖아. 그 시대가 산업화냐 군사독재냐 개화기냐 일제시대냐에 따라서 그 작품의 기본적인 주제의 정형성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랬지. 그러니까 시대 배경은 찾아야죠. 근데 이제 뭐 시대 배경 찾는 법 이런 게 있긴 한데 요즘에는 그런 강의를 잘 안 하는 이유가 보기에 줍니다. 그냥. 마지막. 소설을 읽다 보면은 공간 배경이 바뀔 때도 있고요. 시대 배경 또는 시간 배경이 바뀔 때도 있어요. 그럼 사건의 흐름이 어떻게 될까? 달라집니다. 국어학원 교실이라는 공간 속에서 일어난 사건과 여러분들이 시간이 흐르고 시간이 변하고 또는 그거에 따라서 공간이 변해서 우리 완서가 이자경 수학학원에 가서 벌어지는 일은 다르겠지. 그치? 우리 영환이가 멍 때리고 지금 3시간을 겨우겨우 버티다가 시간이 흐르고 공간이 변해서 집에 가면은 심리가 바뀌고 사건이 바뀌겠지. 그죠? 되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 요거 강의하면서 내용 흐름이 바뀐다라고 필기하면 조금 문제가 있기는 한데 그냥 선생님이 가르치고 싶은 게 뭔지는 알 거야. 뭐가 좀 바뀌게 될 거야. 그럼 결론. 여러분들 소설을 읽을 때 시간이나 공간의 설정이 변화가 되면 거기에서 비문학 끊어내듯이 끊어내야 돼. 끊어내고 조금 전환점을 잡고 읽어주셔야 돼. 자, 여기까지가 거의 소설의 전부야. 이제 그 한 장을 넘기시면 이제 프린트를 따로 드렸죠. 그 90페이지부터는. 다음 시간에 그 90페이지부터 선생님이랑 읽을 거야. 그거는 안 읽어 오셔도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기본적인 골격이 실제 독해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독해가 그렇게 이루어졌을 때 문제가 어떻게 풀리는지를 다음 시간에 좀 보여드릴 거니까 프린트만 잘 챙겨서 오시면 되고요. 과제물 1월 20일까지 제출하는 거고 현서야 월요일 반이야 화요일 반이야? 월요일 날은 이제 뭐 들고 올 거야? 문학 개념 뭐 들고 올 거야? 월화는 비문학이에요. 그 교재 잘 챙겨 오셔야 됩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갑시다.